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다 같이 화폐금융론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세계로 탐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와, 이름만 들으면 어쩐지 좀 딱딱하고 머리 아플 것 같죠? 에이, 걱정 마세요. 저 경제학장 박사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화폐금융론이 세상을 얼마나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인지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배울 이 화폐의 기능은요,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모든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랄까, 핵심 지도 같은 거예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앞으로 나올 금리라든지 환율, 중앙은행 같은 복잡한 지형들도 길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본격적인 탐험 전에 우리 상상력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 현금부터 은행 잔고까지 싹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갑도 텅 비었고 계좌는 그냥 숫자 0이에요. 근데 배는 너무 고파요. 이럴 때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를 사려고 하면 대체 뭘 들고 가야 할까요? 내가 제일 아끼는 책? 아니면 내 스마트폰? 그것도 안 되면 가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드려야 하나? 어때요? 정말 막막하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바로 화폐가 없던 세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화폐가 없는 세상은 경제학에서는 물물교환 경제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물건이랑 남이 가진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단순해 보이는 방식 안에는 거래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2개나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장벽이 대체 뭔지 하나씩 부딪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벽입니다. 아니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냥 바꾸는 거가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용만의 이중적 일치.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빵집에 갔어요. 근데 빵하고 바꾸려면 빵집 사장님이 나 마침 사과가 필요했는데 하고 제 사과를 원해야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사과는 별로고 전 바나나가 필요한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거래는 끝입니다. 그럼 저는 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바나나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제 사과랑 바꾼 다음에 그 바나나를 들고 다시 빵집에 와야 하는 거죠. 와, 거래 한 번 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겠죠. 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운 좋게 방금 그 욕망의 이중적 일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웬걸 훨씬 더 거대하고 골치 아픈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가격의 복잡성 문제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세상에 물건이 딱 100종류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이 물건들끼리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가격표는 총 몇 개나 필요할까요? 100개? 아니면 200개? 한번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해보세요. 자, 왼쪽은 화폐가 없는 물물교환 세상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화폐 경제입니다. 상품 종류는 둘 다 똑같이 100개예요. 오른쪽은 딱 하나, 화폐라는 기준점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과연 필요한 가격표의 개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왼쪽 물물교환 경제에서는요, 세상에 무려 4,950개의 가격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쌀 한 가마니는 소고기 몇 근, 소고기 한 근은 옷 몇 벌, 옷 한 벌은 신발 몇 켤레, 이렇게 모든 상품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다 외우고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화폐가 있는 경제에서는 단 99개의 가격만 있으면 끝납니다. 왜냐? 모든 상품의 가치를 돈이라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표시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4,950개의 가격표를 다 외워야 하는 시장이랑 99개만 알면 되는 시장, 어디서 거래하고 싶으세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아마 지금쯤 박사님, 그런데 4,950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무슨 마법이 아니고요. 바로 이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에 있는 공식을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n은 상품의 개수를 뜻해요. 상품이 100개니까 n에다가 100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곱하기 괄호 열고 100 빼기 1, 즉 99죠. 그럼 9,900이 나오는데 이걸 2로 나누면 정확하게 4,950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n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씩 짝을 짓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수학 공식이에요. 물물교환의 가격이 바로 이 모든 짝들의 교환 비율이니까 이 공식이 딱 들어맞는 거죠.
바로 이 물물 교환이라는 혼돈의 세계, 이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웅처럼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라는 영웅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는 4가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초능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초능력입니다. 화폐가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교환의 매개 기능입니다. 이 교환의 매개라는 초능력은 우리가 첫 번째 장벽에서 만났던 그 욕망의 이중적의 이치 문제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더 이상 빵집 사장님이 내 사과를 원할까 안 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돈은 언제든지 받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과를 원하는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 끝나는 겁니다. 거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능력 맞죠? 자, 두 번째 초능력은 바로 지급수단입니다. 여기서 아마 박사님 방금 본 교환의 매개랑 거의 똑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면 와, 정말 예리한 거예요. 맞아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거래가 완결되는 것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지급 종료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말이 또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래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힘입니다. 이건 법이 그 가치를 보장하는 돈, 즉 법화인 현금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제가 현금으로 값을 딱 치르는 순간 모든 법적인 의무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거래는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요, 사실상 외상 약속이랑 같아요. 카드사가 나 대신 가게에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가게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거래가 진짜로 끝나는 건 나중에 카드 대금이 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단골 식당에 가서 사장님 외상으로 먹을게요 하고 밥을 먹었다면 그 외상이라는 약속이 일단 밥과 저를 교환해 줬으니까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거래가 끝난 건 아니죠. 저한테는 빚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현금을 들고 가서 그 외상값을 딱 갚는 순간 그 현금이 바로 거래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최종 지급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제 세 번째 초능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물물교환의 두 번째 장벽이었던 그 4,950개의 복잡한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바로 가치의 척도 기능이죠. 이 가치의 척도라는 초능력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4,950개의 가격표를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물건의 가치를 원 또는 달러라는 통일된 자로 잴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노트북은 150만 원, 커피 한 잔은 5천 원. 이렇게 값을 딱 매겨 놓으면 우리는 두 상품의 가치가 300배 차이 난다는 걸 계산기 없이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에 질서를 딱 부여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정리정돈해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초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시간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입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농부가 쌀을 잔뜩 수확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1년 뒤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쌀은 썩어서 못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농부가 그 쌀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놓으면 그 구매력을 1년 뒤, 10년 뒤로 안전하게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 때문에 그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약점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우리의 현재 가치를 미래로 실어 나르는 가장 기본적인 타임캡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폐의 4가지 초능력을 살펴봤습니다. 교환의 매개, 지급수단, 가치의 척도, 그리고 가치 저장. 그런데 말이죠. 이 기능들이 단순히 거래를 편리하게 만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4가지 기능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류 사회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화폐가 거래를 쉽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걸 자기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당연하겠죠. 더 좋고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래는 더욱 활발해지고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회후생 징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위대한 발전의 시작점에 바로 화폐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화폐라는 렌즈를 통해서 화폐가 없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화폐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화폐금융론이라는 학문이 바로 이 렌즈를 더 선명하게 닦고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식이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절대로 지레 겁먹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 렌즈의 성능을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경제학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폐란 화폐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기능, 그게 바로 화폐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엔진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다룰 금리, 금융시장, 중앙은행 정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